이해찬은 선거의 제왕이라고 불리죠. 민주당 선거의 제왕 이해찬의 선대위원장 제안했습니다. 선거의 제왕 이해찬, 중도 아이콘 김부겸 구원 등판. 민주당 반등할까? 김부겸이는 이해찬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김부겸은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내가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역량 진단이 불가능하죠. 이런 사람들. 선거의 귀신, 제왕이라고 그랬다 이제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공천파동 잠재우고 파란 일으킬까? 파란을 일으켰죠. 공천파동을 다 잠재워줬습니다. 누가? 이해찬이. 이해찬은 7선을 했어요. 한 번도 낙선한 경우가 없습니다. 선거에 나가면 무조건 이겨요. 김종인이 선대위원장 하면서 다 컷오프 시켰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뭐 이런 걸 다 해서 다 컷오프 시켰는데 그 이해찬 자기하고 정적이었거든. 이해찬 컷오프 시키고 정청래 컷오프 시키고. 근데 정청래는 한 텀 쉬었지만 이해찬은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해버려요.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왜 그러냐? 정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찬은 누구인가를 보려면 이해찬 회고록 아까 얘기했던 이것을 보면 돼요. 이게 좀 두꺼워요. 이게 생각보다 554페이지야. 550페이지가 넘어요. 월등히. 나는 재밌게 읽었어요. 정직이 가장 오래 간다. 조국이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죠. 네, 제가 그래서 이걸 꺼내들은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님. 네,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얘기 중에 맨 앞에 써 있는 원래 책을 쓰면 책을 다 쓰고 나서 맨 앞에 서문을 쓰잖아요. 맨 나중에 쓰죠. 서문을. 책은 근데 맨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시작하며 꿈이 모여 현실이 되고 오늘이 쌓여 역사가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눈물이 난 구석이 몇 개 있는데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시작하며 나온 이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이 책에 자기가 해왔던 인생살이의 건 50년을 넘는 공직 생활을 한 것인데 이 33년을 공직 생활을 했지만 그 준비하는 그 기간까지 다 따지면 한 50년 되는 거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988년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주의 완성과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을 목표로 33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온전한 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이어야 된다는 거야. 공적 인간이 돼야 돼.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공인의식, 퍼블릭 마인드를 갖는 것이 공적 의식, 공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게 공인의식이라는 거야. 올바른 공인의식을 가지려면 역사와 현실을 함께 사고하는 사회과학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세틀딱님. 네. 첫 번째 슈퍼 함께 축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 과정인 통시적 흐름을 읽고 사회과학적 안목이라는 게 뭐냐? 통시적 흐름을 읽고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공시적 구조를 파악하며 현재 이 나라에 사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항상 의식하는 세 가지가 바로 사회과학적 안목의 기반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학자들도 정치학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핵심을 꿰뚫어요. 공인의식과 사회과학적 안목. 공인의식이라는 게 뭐냐? 퍼블릭 마인드라는 게 뭐냐? 올바른 공인의식을 가지려면 반드시 사회과학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통시적 흐름과 공시적 구조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항상 의식하는 이 세 가지다. 통시적 흐름이라는 것을
diachronic horiz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철학이나 또는 학문적으로는 통시적, 역사 의식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diachronic horizon, 그러니까 통시적 지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시적 구조는 공시적 지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의식, 시대정신, 이런 거예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래서 한스 게오르 가다머 같은 독일의 그 위대한 해석학자는 이것을 지평융합이라고 해요. diachronic horizon과 이 synchronic horizon, 이 공시적 지평과 통시적 지평을 융합시켜서 그것을 융합지평이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이해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온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함께 지평 속에 집어넣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함께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어떤 사회학자도 정치학자도 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한스 게오르 가다머를 이해찬이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놀라운 통찰력이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해찬의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해찬은 그 이어서 그 8쪽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서문 시작하며를 쓴 그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최민희한테 쭉 구술했던 모든 내용의 엑기스를 거기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울러 정치인은 책임과 열정과 균형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을 강조했지요. 제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에서 터득한 것은 이런 덕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과 사안을 다룰 때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중, 선후, 완급. 어느 일이 더 중요한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급히 해야 할 일인지,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인지를 생각해야 실수도 적고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일이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성실한 태도로 끈기 있게 해 나가며 반드시 이 사안을 꼭 해결하겠다는 절실한 심정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 성실한 태도, 절실한 심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공직을 맡든 국회에서 정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든 이 6가지를 기억한다면 일을 하는데 실수는 적어지고 이루는 것은 많아질 것입니다. 이해찬의 회고록을 보면 이해찬의 삶은 가급적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막스 베버의 정치적 덕목 3가지, 열정, 라이덴샤프트, 책임감이 뭐죠? 그 페안트워스게필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룩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또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 책임.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책임인 거예요. 연방 총리도 책임, 그거 헌법에 나오는 얘기지. 연방 총리도 책임, 각부 장관들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니까? 정치판을 떠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정치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아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균형 감각은 이게 아우겔마스라고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안목이에요.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 사태를 보는 안목, 그거를 말하는 아우겔마스라는 게 눈대중이죠. 눈대중.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사물을 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대를 바라보는 그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거리감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 거리감이 상실되면 자기 이익, 자기의 감정,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공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Distanzlosigkeit,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거리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무슨 패거리를 만든다거나 누구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끌어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라는 건 뭐냐?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거예요. 이게 다. 정치하는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6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3가지. 막스 베버가 말했던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우리식으로 해석한 게 뭐냐? 이해찬이야. 그게 뭐야? 첫 번째, 어떤 사안의 경중, 무거운지 가벼운지,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것을 천천히 해도 되는지 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지, 경중, 선후, 완급을 조절할 능력이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마음 자세는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절실해야 된다. 이 6가지가 막스 베버가 말했던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다 표현한 거라는 거야. 놀랍죠? 이해찬의 어록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어록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에 겸손하지 못했다.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서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걸 언제 한 말이냐 하면 2020년 4월 17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뒤 이 말을 한 거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게 민주당 그 무슨 워크숍인가 거기서 그 연설을 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에게 경고를 내린 거예요. 180석 가지고 경고망동하지 마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낙연한테 한 말이에요. 이낙연이 당 대표가 됐었잖아. 나중에 물론 이 날보다 뒤에 당 대표가 됐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자기 이익을 취하느라고 당 대표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찬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해찬에 관한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정책은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다고 김상조를 불러서 김상조가 그때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왔을 때 그래서 정책을 실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중 잘 가리고 선후 잘 가리고 완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김상조한테 말했습니다. 김상조도 아무것도 안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얘네들은. 이해찬이 이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훈수를 했는데도 김상조는 그거 모르지. 이걸 김상조한테 한 말이겠어? 문재인에게 한 말이지. 문재인이 이걸 알겠어? 모르지. 이해찬은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직자, 퍼블릭 마인드와 진실, 성실, 절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가르쳤단 말이야. 선생님, 어제 법원에 이재명 응원하러 가서 만났던 동지분들이 박사님 강의 너무 유익하고 심지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거기까지 갔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트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중선후 완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의 핵심을 경중선후 완급 뭐라고 진실, 성실, 절실하다. 지역위원장에게 가르쳐 왔는데 받아들인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집에서 보는 잡지라고는 시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사인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사인을 봐왔는데 지금도 계속 보고 거기 시사인을 보는 이유는 맨 뒤편에 신간과 그 기자들이 책 소개하는 칼럼이 쭉 있어요. 이렇게 몇 권씩. 그래서 무슨 책이 나왔는지 그걸 보면 대충 이게 분위기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사인은 그 기사도 좋은 게 가끔 나오지만 내가 그 책 리뷰하는 거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시사인을 정기 구독하고 그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2020년 9월 14일 날 천관율 기자와 이해찬이 독점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역시 이해찬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뭐 그 천관율이 뭐라고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담이 계속 나옵니다. 2018년 전당대회 때 20년 집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 지난 강의에서 20년은 이재명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담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보통 나는 한 30년 정도 내다보고 내가 뭐 지금 뭘 준비해야 되나 어떤 건 너무 일찍 준비해서 그냥 그 묻힌 것도 있지만 30년을 앞을 내다보고 한 세대 뒤를 내다보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거를 준비하는 그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나도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게 우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뭐 DNA가 조금 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20년 집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이해찬이 대답하죠. 사실은 전당대회 이전에 2017년 대선 유세 때 처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대선 승리를 넘어서 앞으로 계속 집권을 해야 한다고 얼마나 해야 한다는 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하니 그게 20년 집권론으로 발전을 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지형을 보면 종조대왕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 후 220년 동안 개혁 세력이 집권한 적이 없어요. 조선 말기는 수구 쇄국 세력이 집권했고 일제 강점기를 거쳤죠. 분단됐지. 4.19는 바로 뒤집어졌지. 군사 독재했지. 김대중 노무현 10년 빼면 210년을 전부 수구 보수 세력이 집권한 역사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경제나 사회가 굉장히 불균형 성장을 해요. 우리 사회를 크게 규정하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분단구조, 계층 간 지역 간 균형 발전 문제, 부동산 문제, 또 요즘 이슈인 검찰개혁 문제 등이 그렇죠. 이런 영역들이 다 규모는 커졌는데 구조는 굉장히 편향된 사회로 흘러온 겁니다. 올해의 마지막 특가 할인! 할인 마감 1시간 전! 비아노스 늦기 전에 구매하세요! 할인 특가 구매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편향을 복원하려면 20년은 집권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랬죠. 복원도 아니고 복원을 시도해 볼 틈새, 그 틈새 정도만 만들려고 해도 20년은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분단 구조의 틈새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 문제도 완전히 틀어졌단 말이에요. 정부 들어서 5.24 조치, 천안함 침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교류 단절 및 봉쇄 조치를 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하면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도 그래요. 노무현 정부 시절 제가 총리를 할 때 국민소득이 2만 달러고 가계부채가 600조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심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어요. 소득은 50% 올랐는데 가계부채는 150% 늘어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LTV와 DTV를 처음 만들어서 부채를 컨트롤하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이 쓸려가지 않고 살아남았잖아요. 맞아, 그랬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초과 이익 환수제 풀고 다주택 보유 풀고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게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20년 연속 집권하면 다릅니까? 개혁 정책이 뿌리 내리려면 그 정도는 걸립니다. 미국의 사회제도는 참고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자리 잡은 개혁 정책을 보면 3인당이나 노동당이 20년, 30년씩 집권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세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독일이 기민당이 집권했는데 이 3인주의 경제 체제를 했잖아요. 질서자유주의 체제. 내가 이 앞전에서 계속 강의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서 19년을 집권했어요. 20년을 집권했습니다. 20년. 그러니까 1949년서부터 아데나워가 통해서 14년을 집권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3년 잘라서 6년을 더 집권했어요. 기민당이. 그래서 그 독일의 오늘날과 같은 기초, 3인당이 아닌데 3인주의적 경제 정책을 썼다고. 기민당이. 놀랍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독일이 된 거예요. 나중에 3인당은 사실 이게 지금 49년, 50년, 약 70년 가까이 7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3인당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집권 기간이. 12년, 7년 하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75년 기간 동안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기민당이 집권했다고. 그런데도 기민당은 3인주의 정책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인주의 나라가 된 거예요. 복지 국가가 됐다 그 말입니다. 보수가 너무 약해 보여서 승리를 과신하는 건 아닌가요? 보수가 너무 세기 때문에 20년 집권이 필요합니다. 제도 정치권 딱 한 군데만 보수가 약해요. 220년 중 210년을 집권한 세력이 보수입니다. 경제, 금융, 언론, 이데올로기, 검찰, 사회 거의 모든 영역을 보수가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어째서 제도 정치는 예외인가요? 한국의 큰 역설입니다. 보수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 역설적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는 군이 나왔는데 1987년엔 못 나왔어요. 전국이 다 들끓으면서 군이 나왔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경험, 폭력 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험을 하니 정치적 효능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잖아요. 1987년 6월 항쟁부터 2016년 촛불까지가 하나의 흐름인 겁니다. 국민들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다 보수인 와중에도 제도 정치만 섬처럼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건 마저 없었으면 일본처럼 되었겠죠. 아주 이 정치를 분석하는 이 탁월한 감각이 있어요. 이해찬이. 민주당이 이제 집권 세력인데도 민주화 투쟁 중이라고 착각한다는 냉소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 사법, 언론 이런 곳이 민주화가 안 돼 있잖아요. 사회 제반 영역이 다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강하고 시민사회가 강하고 언론이 강해져야 해요. 사회의 나머지 영역이 민주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선거 한두 번 국민 선택을 못 받아도 사회는 회복이 가능해요. 지금은 제도 정치 한 곳에서 정당만 섬처럼 있으니까 노조, 시민사회, 언론이 다 취약하니까 정당이 밀려나면 밀려나는 겁니다. 민주화의 의미를 일반적 용법보다 훨씬 넓게 쓰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는 투표나 직선제 같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주체의 문제입니다. 이 놀라워요. 이런 대담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탁월한 그 지혜와 학식이 풍부한가 알 수 있어요. 투명성이 높아야 하고 참여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총체적으로 달성되는 게 민주화인데 지금은 사회 각 영역이 불투명하고 참여가 제약되어 있고 그 결과로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재벌 위주 아닙니까? 재벌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우성을 치는데 실제 현실이 그런 면도 있어요. 워낙 독점이 돼 있으니까.
이런 곳들이 속속들이 민주화되어야 정권을 놓쳐도 사회가 후진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랍죠. 재벌이 민주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독일 얘기는 안 나오지만 기업 이사회의 주주 말고 다른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 참여가 의사결정 구조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해주거든요. 그 결과로 균형 잡힌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개혁 세력이 장기 집권한 나라에서는 이사회에 노조가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할 때 사학재단을 보면 교육법인이라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받아요. 공익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회는 공익성이 없어요. 이건 이상하다 해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해서 재단 운영을 투명화시켰습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는 자본, 노동, 소비 아닙니까? 주주도 노동도 이사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소비 쪽에서도 공익이사 같은 식을 공익이사 같은 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이러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집니다. 지금은 투명하지 않으니까 사업 방향이나 투자 결정이 개방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기업은 주주의 것인데 주주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많겠는데요. 재산권만 중시하니까 그런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이해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차이지. 독일은 거의 확실하게 세 개의 주체가 있잖아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베트립스라트라는 직원협의회가 있고 푸아슈탄트라는 이사회가 있죠. 우리로 말하는 이사회가 있고 여기는 감독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이사회가 통제하죠. 감독이사회는 주주가 50%들어가고 나머지 50%는 누가 들어간다고? 노동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감독이사회를 만들고 그 이사회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죠. 이사회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협의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 그 복지제도 또는 노동 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반드시 직원협의회에 또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 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공익이사 또는 노동이사 이런 걸 하나씩 넣자 해도 지금 뭐 그런 국가가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부리잖아요. 근데 이해찬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집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청관율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요. 토지는 확장할 수 없는데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 토지 공개념이 없이는 유지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공식화된 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때부터 토지 공개념을 잘 발전시켜 왔으면 지금 이런 꼴이 안 되죠. 반포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호화판도 이런 호화판이 없습니다. 5층짜리를 35층으로 올리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공공주택으로 하자니까 그냥 안 하겠다 해버리잖아요. 음마 아파트도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용적률을 준다는 건 공적 자원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은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공적 자원을 주어서 고층으로 올릴 수 있게 해 주되 거기서 나오는 초과 이익은 공공의 것이니까 환수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식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끼리 영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부동산 주인과 그 세입자 사이의 관계예요. 영국은 그 지주죠, 지주. 랜드로드라고 하는 그 지주 우선주의고 여기는 세입자 우선주의. 독일은 세입자 우선주의야. 세입자 우선주의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데까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쓸 때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어요. 계약서에. 그냥 계속 살고 싶은 데까지 사는 겁니다. 자기가 나갈 때 나가고 싶은 데 나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입자 우선주의죠. 그 청관율이
기자로서 맨 마지막에 자기 견해를 씁니다. 이해찬에게 민주화란 군사 독재를 종식하고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 그 이상이다. 그 민주화란 의사결정 구조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균형이 복원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규모만 커진 불균형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민주화는 투명성, 개방성, 참여를 무기로 이 불균형 규제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러면 소유권이라는 개념도 재구성되기에 이르는데 기업 이사회에 노동과 소비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주주의 소유권을 신성 불가침에서 끌어내려 상대화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집주인의 소유권을 상대화한다. 이렇게 개념을 확장하면 경제계,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사회 전 영역이 민주화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 민주화라는 게 사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은 누구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은 구설수를 많이 했어요. 그 조중동이 그 이해찬만 보면 아주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구설수를 만들어. 그래서 이거 엄청난 구설수를 늘 당해왔는데 어떤 비리도 어떤 부정부패에도 연루된 의혹조차 없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어요. 언행과 의사결정에서 일관성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진리의 이론이잖아. 진실과 진리를 따라서 평생 공직생활을 한 거예요. integrity, 정직 성실성이죠. 진실과 성실과 절실, 이것으로 표현하는 분석적 개념적 사고력이 높아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대요. 그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공직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확고해요. 이거 흔들림이 없어요. 퍼블릭 마인드, 공인의식, 그리고 자기 인식이 분명해서 내가 언제 물러나야 할 때를 분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당 대표를 하고 그리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 그것을 다 세팅하죠. 공천은 시스템으로 공천한다. 세팅하죠. 한 가지 흠이 그때 양정철이가 와가지고 지랄 발광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없다고 치고 뭐 문재인이 찍어 넣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만 하고 내가 이제 그만둘 때가 언젠가 확실히 자기의 그 정치 철학을 보여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재까지 관찰한 정치인 중에서 내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 구하기 어렵습니다.